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장년 추천 직업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외국인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말과 문화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중장년 특집 마지막 시간인 한국어 교원에 관련한 직업 정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요즘 핫한 트로트 중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그 중장년 분들에게 제2의 청춘을 이끌어줄 직업을 응원하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 장성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중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정보 그리고 다양한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네, 모두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제 옆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오기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빅데이터를 알아보는 한국어 교원 직업 키워드 분석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 박사님. 네,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 평가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잡 이수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하고 알찬 다양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직업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원은 단순히 한국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도 필요한 직업인데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중장년 특집 한국어 교원.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정보와 함께 최종 직업 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중장년 특집 이번 주의 직업은요 바로 한국어 교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에 잠시 중장년 그리고 한국어 교원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와 조 박사님은 또 월요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두 분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두 분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일이 있다 하시면 좀 어떤 단어나 문장 알려주고 싶으세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왜 갑자기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냐면 저는 한국어학당을 예전에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네. 아, 정말요? 책임자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어 교사들하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단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함께라서 행복해요. 아니 그런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긍정적인 말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왕이면 좀 그런 말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밝고 에너지 줄 수 그쵸, 있는 거, 네. 같이 웃을 수 있는 네. 것들. 장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오빠라는 얘기예요. 오빠? 네, 오빠. 어느 순간부터 오빠라는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 한마디 더 와이프가 있어요. 잘 안 해줘가지고. 한마디 더 아니, 있어요. 오빠 그- 잘생겼어요. 동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동성인 경우에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한류 붐 일면서 네. 이제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오빠, 언니, 막내 같은 호칭이 인기가 좀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사랑해라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말이 더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미안해라는 어떤 그 한국 사랑하지만 미안해. 네, 뭐 한국 특유의 어떤 그런 문화 정서가 한의 묻어났고 정서인가요? 또 발음하기도 미안해가 더 편해서 사랑해보다 미안해가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럼요. 만약에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함께 가르쳐 주면 좋을 만한 문화나 우리 역사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예의범절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놀이 우리나라의 놀이 같은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외국인 분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또 좋아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결합시켜서 하면 훨씬 더 좀 이해력도 높아지고 반응도 좋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현장의 답사 같은 거를 문화 답사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좋아하고 관심도도 높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흥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래방을 좀 데리고 가서 노래방구나.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감성적인 면이 좀 많이 네. 이게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은 많지만 작곡가는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흥이나 어떤 문화,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나라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특유의 어떤 뭐 트로트라든가 뽕짝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노래방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조학생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흥 문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타지에 오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의식주. 그 중에서도 이제 먹는 거. 네. 이제 이게 제일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먹는 것도 그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먹는 이제 식사 예절, 그다음에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약간 같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이 식사 예절 문화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또 지켜야 될 예의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저는 노래방을 데리고 가는데 또 바람직한 교육을 해주시고 항상 저는 좀 이상한 거 하고 다 필요한 거니까. 아, 그럼요. 왜냐면 어쨌든 먹고 입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흥과 놀이 이런 그리고 주류 것들이 문화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주류 문화. 아, 주류 문화. 자신 있으신가 봐요. 건배나 이런 거. 아,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건배, 그러니까 건배할 때 폭탄주 이런 거 굉장히 좋아. 아, 네, 근데 사실 요새 TV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말 잘하는 외국인들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뭐 외국인들이 정말 금발머리를 하고 우리말 유창하게 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말 잘하는 외국인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또 우리도 외국 많이 방문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중장년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뭐 제일 뭐니 하고 우리가 또 제일 가깝고 했던 이제 일본어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순하고 그나마 좀 비슷하면서 또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가 또 약어로 또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여행객 옛날에 필요도 있었지만 지금 실버 산업이라든지 노인 인구층이 일본에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관련된 취업이라든지 뭐 관련된 이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본어를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중국어. 네, 중국어. 네,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중국어를 하는데 그 이제 일단 중장년들이 한자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지금 관계가 좀 성장하고. 서먹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은 이제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파급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잡거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문화든 그 취업이든 직업적으로도 같이 연결을 시켰을 때 좀 시너지 부분들이 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중장년 측이 중국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적응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중국어 혹시나 뭐 추천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류 콘텐츠에 판매되는 어떤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겉으로는 뭐 한국 사람들 좀 안 좋게 얘기하더라도 이 한국 컨텐츠를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위상이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해석하거나 해설해주는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컨텐츠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이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중국어 추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중장년들이 이제 재취업이라고 하죠. 네. 제2의 직업을 준비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그 중장년층이면 옆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 친구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 이거 하니까 조금만 배우면 돼. 쉽게 말하면 이 팔랑귀가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귀가 얇아져서 계속 움직이는 네. 이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그쪽 분야로 일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옆에서 또 야, 이거보다 좋더라 라고 하면 또 기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직업으로 가고 네. 결국은 자기 전문성도 살릴 수도 없고 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 전문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직업 유지보다는 실제로 그냥 소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금기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사실 고소득을 보장한다라는 과대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특히 영업과 맞물려 가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그 기본급은 굉장히 작고 근데 거의 이제 그 인센티브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창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시는데 고소득이 보장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실제로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실제로 운영이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일수록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약간 고소득이라든가 네. 웃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흥미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제 상처만 받고 나중에 돈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고 조금 고소득의 개념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인지 앞으로 또 일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심사숙고해서 좀 직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장년들이 이제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조급함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급하다 보면 판단력도 굉장히 많이 흐려지고 선택의 폭도 좁아지는데 또 반대로 조급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도 되게 모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급함을 갖지 않으려면 좀 긴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 준비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동안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좀 장기간의 준비 작업이 돼 있지 않고 이 단기간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만족도도 높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한류 열풍과 함께 또 한국에 대한 인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한국어 교원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을 장 기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언론사들은 한국어 교원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좀 보도하고 있을까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한국어 교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류 열풍과 맞물려서 이제 이 직업에 대한 기사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덩달아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어떤 기사의 흐름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시다시피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이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를 가리키고 배양할 수 있는 어떤 한국어 교원의 어떤 수는 좀 부족하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좀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시사성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한국어 열풍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나라 태국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태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거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중고등학교 이 수가 약 150여 개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30여 개교였던 걸 비교하면 약 7배 5년 사이에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기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이 3천여 명에서 3만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한국어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 교원이라는 어떤 직업명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리키는 어떤 교사, 강사 이렇게 좀 풀이해서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요. 현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우러러 보는 어떤 교사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한국어 교원에 대한 시선이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장 기자님이 이제 설명해 줬던 이 내용과 거의 크게 부합되는 형태 중에 하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1980년도 때부터 한국의 뭐 도자기라든지 공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문화 교류를 위해서 이 한국교류문화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이제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비서라도 지금 현재 뭐 유럽이나 프랑스 쪽 이쪽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어 이제 관련된 교원, 강사, 어학원에 대해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업 자체도 아침 6시에 이제 딱 개강을 해서 이제 접수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미리 줄 서가지고 그거를 미리 끊기 위해서 엄청난 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한 반에 한 20명, 30명이 지금은 한 60명에서 100명까지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류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뭐 K-팝 요 관련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교원 자격증을 또 취득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모국으로 가서 이제 그 태국 사람들 또 가리키는 이러한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안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통역 가이드 측면으로 봤는데 지금은 한국어 교원이라는 이제 공부를 따로 해서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헤드헌팅이라든지 이제 취업, 우리나라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한 인력들 이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러한 역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 트렌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국어를 위해서 기관, 대학에서도 그 클래스를 이제 열어가지고 확정시키고 있어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4가지 국가를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어 교원,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이제 어렵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외국인 강사분들 보면 그냥 외국인 강사라 그러잖아요. 네. 이것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정식적으로 직업명을 좀 확정하게 해외 브랜드명으로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 교수님께서 퍼스널 브랜드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원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영어 학원 고를 때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영어를 잘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나고 이제 그 강사가 소문이 나면 그 강사한테 줄을 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국어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교원이라는 이 직업이 아직 많이 이제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퍼스널 브랜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부터 그 자신의 어떤 그 독특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재밌고 쉽게 가르치는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면 상당히 선점 효과가 높은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고용의 어떤 안정성의 부분에서도 지속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고 나중에 연구소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자기가 좀 키워나가는 부분들과 독창적인 좀 교육법 같은 걸 같이 개발을 해서 연구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장년 그리고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요. 선정된 직업에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 바로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그 한국어 교원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가 자격증으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한국어 교원과 관련된 키워드 자격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그 자격증이 좀 필수인 직업이잖아요. 1, 2, 3급으로 해서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시험 정보라든가 일정,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오프라인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또 취득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 이제 시험이라든가 교육 등의 키워드도 사실은 상위권에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자격증 1위의 결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요, 전문성을 좀 대변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교원처럼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자격증이 없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직업 전문성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용감한 형제라고 그 네네. 작곡가 있죠. 네. 네.
그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혹시 버클리 음대 나왔냐, 어디 음대 나왔냐, 또 어떤 뭐 교육을 받았냐.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고등학교 졸업인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뭐 PD,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예, 미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 라이센스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과 없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비주얼에 대한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거기에서 자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작품, 요거를 어찌 보면 자격증 대신에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네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실전 경력이죠. 실전 경력. 그러니까 실전 전문가라는 부분을 좀 내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격증이 아니라 실전으로 그걸 내가 직접 해보고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와 맞물려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 사례죠. 예, 성공 사례가 많을수록 그 자격증보다 더한 그렇죠. 그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후기죠. 예,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후기를 갖다가 최대한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리는 부분들이 좀 자신의 전문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온오프라인으로 좀 마케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앞에 세 가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알렸을 때 그것이 이제 대중들한테도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같이 겸하시면 굳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사실 자격증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경력과 실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해봤어가지고 사실 자격증은 없는데 정말 이 실력이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증명이 되거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좀 좋게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류 같은 것도 정말 다양하고 또 발급하는 곳도 수십 곳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좋은 발급 기관을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교육기관의 이제 설립일자를 이제 약간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언제 세워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가르치는 이 교수진 출신, 그리고 이제 그 교수진마다 가지고 있는 담당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고, 세 번째가 이 수료자와 이제 배출자의 이제 진로 영역,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는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하나의 패키지로서 좋은 기관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가 이제 나의 목적에 맞는 기관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이제 부합이 되는지 네.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실사를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상으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장 실사를 직접?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험자들이, 이제 유경험자들이 들려주는 것들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진이 했던 내용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뭐 그 후속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진로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분에 이제 그런 수준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자격증 발급 기관이 굉장히 많은 네네. 업종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잘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만 봐도 이 박사님 말씀하신 연역이라든가 어떤 교육 과정, 그리고 비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발급을 받느냐도 중요하고, 또 이제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 네.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봐서 되도록이면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자격증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 교수님,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바로 대학교입니다. 그 한국어 교육 전체 테마를 분석했는데 4위에
대학교가 언급이 됐습니다. 대학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이제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 중에 상당수가 이제 대학교 안에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학당이라든가 한국어교육센터,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등의 이제 부설 교육센터를 이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이 그 대상들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이제 아무래도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오는 좀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안에서 많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어 학당까지 같이 겸해서 다니는 상당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한국어 교육 업무에 대한 중요 소비원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조금 뭐랄까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좀 외국에서도 네. 믿고 이제 교환 학생도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원으로서의 대학교가 언급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정말 대학교 안에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 등 이 고등교육기관의 우리나라 학생 수는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 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해서 이 최초로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4,262명으로 이제 1년 사이에 14.2%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8만 4,891명으로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이 2015년부터 다시 늘어나서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이 나라별로 좀 살펴보면요, 학위과정 유학생 중에 중국인이 3만 8,958명으로 61.7%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뒤로는 이제 베트남 유학생이 5.5%, 몽골이 3.6%, 미국이 2.5%, 일본 2.5% 등 네. 이제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점일 것 같거든요. 네. 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좀 유행해지고 있다. 라고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국가 브랜드. 그럼요. 실제로 이제 그 유학생들이 왔다가 다시 자국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래 되면 너 어디서 공부하고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한국에서 왔다, 공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한국이 어느 나라냐 딱 알고 있을 때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냐라는 것에 대한 나라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스킬, 그다음 지식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다양한 이런 국가별 사람들에 대한 문화를 또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할 수 있는 창을, 윈도우를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또 유학생이 갔다가 한국에 또 머무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우수인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뭐 유학생들의 증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또 다른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 교수님? 첫 번째는 경제적인 성과죠. 예, 그 유학생들이 와서 쓰는 네. 그 비용들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도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요즘에 좀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서와 한국에는 처음이지라는 그 네. 외국인 친구들이 네. 이제 그 나라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경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한국에 대해서 가서 어떻게 전파를 할지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유학생들이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글로벌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선두주자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뭐 태국 얘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왔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 효과도 상당히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익 창출 효과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어 교원 관련 두 번째 키워드 대학교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들의 주요 업무 영역인 다문화 가정 키워드를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교육이 8위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네, 교육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2015년 우리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수가 약 82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근데 2011년에 66만 명이었는데 4년 만에 16만 명이 네.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만큼 증가세가 빠르게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의 기준을 보면 이제 부부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외국인 경우를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어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니즈도 많이 증가하고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검색 결과에 이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언급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문화 과정이 증가하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건 이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소식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전국 지자체의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 및 대학 연수 이제 뭐 어학 교육 기관들 이런 네.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성가족부와 이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사이트에 가보셔도 13개 국가의 언어로서 지원을 바로 해주고 있고요. 각각 나라마다 그 상담원들이 다 배치돼서 그에 필요한 모든 의료부터 그다음 자동차, 뭐 사고, 민사, 형사 관련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에 한 217군데 다문화 지원센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어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뭐 또 한 400여 개, 또 다른 기관들까지 네. 합치면 한 600, 한 20, 30개 정도의 기관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확장하고 네. 또 아까 말했처럼 임신, 육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취업 이런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 굉장히 크게 비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도 입국하거나 네. 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이제 늦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교에서나 사회적으로 좀 적응이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네. 언어 발달에도 떨어지고 사실 이제 국내 학생들한테 갈등을 좀 많이 일으키는 그렇죠. 요소들이 좀 되기도 해서 네. 사실 이제 폭력 사건으로도 많이 청소년 폭력 중에서도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이 그 외국 다문화 가정 자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네.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그런 됐었죠. 부분들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015년도 초중고 다문화 학생이 8만 3천 명으로 예, 전국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그 계속 이제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이제 부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제 소통이나 갈등이 아직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최대한 축소화시키고 감소를 좀 시키려면 네. 한국어 교육을 최대한 어린 나이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좀 볼 수가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어 교원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혼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과의 어떤 결혼하는 혼인율도 늘지만 이혼율도 빈번하게 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인데 이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지난해 외국인과 이혼한 이혼율이 전체의 9.2%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혼 대비 결혼율이 약간 7.9%인 네. 거에 비하면 약간 이혼율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문가들은 이제 언어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빚는 갈등을 꼽는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혼율을 줄이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 문화 차이에 따른 어려움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이제 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밥그릇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탁 꼽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야,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죽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제사 교수님 지낼 때 앞에 쓰는 계시는데요? 거다. 아, 있죠. 네. 그 세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꽂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꼽는 게 아니다. 옆에 놔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왜 꽂았는지를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렇게 접시에 이제 포크라든지 네. 이런 걸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이 테이블 위에도 올리니까 이제 지저분할까 싶어서 그게 이제 익숙지 자기는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꽂아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도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카나다에서 온 외국인 그 교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도심을 개발할 때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좀 지켜주면서 네. 개발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 한국에서는 어떤 도심 개발할 때 기존의 걸 다 부수고 그 콘크리트화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원들 같은 경우가 좀 많아야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까지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물 짓고 이런 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자연이 이제 많이 있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좀 삭막한 문화 이런 게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의범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예의범절, 특히 뭐 유교 문화 따라서 예의범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아는 언니가 그 홍콩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번 추석에 인사를 올리러 왔는데요. 할머니랑 이제 할머니를 뵙는 자리에서 언니랑 그 남자친구랑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우더른이 위에 계시면 좀 말씀하실 때도 계속 어른 쳐다보고 눈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 남자친구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언니만 보고 있더래요. 할머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외국인들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요.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 교수님께 직업 전문성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어 그 교원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전문성 확보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한류 문화를 좀 타고 한국어 교사의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관련된 직업적인 수요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서 직업 전문성을 좀 키워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저는 4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직업 전문성 4점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요, 고용 안정성 평가해 보도록 하죠. 조 박사님. 예, 한국어 교원, 즉 한국어 강사의 특성상 외국인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어찌 보면 이 고용 관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고용 형태가 뭐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계약직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학교 및 지자체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움직이더라도 정식 교원이 아니더라면 솔직히 턴오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약 한 3.8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반올림해서 점수를 4점으로 평가하도록 이모였는데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받았나요? 네, 고용 안정성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여건 살펴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 예, 근무 여건 평가해 보자면 사실은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그런 곳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근무의 강도라든가 어떤 근무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강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규칙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단 대신에 이제 근무처를 프리랜서 분들이다 보니까 옮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5점 만점에 저는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께서 근무 여건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확장성 알아볼까요? 오 교수님 어떤가요? 예, 사실 한국어 교원을 창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연구소라든가 교육 관련된 기관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라든가 어떤 대학교나 그 관련된 부설기관에 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창업 확장성은 5점 만점에 3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창업 확장성 3점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만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예, 직무 수행 만족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예절, 뭐 여러 가지 등을 이제 가리키는 교사 역할로서의 수행을 하는 부분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행 만족도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특히 더 애국심이 높아지는 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초반에는 이제 힘들 수는 있지만 네. 이것들이 좀 더 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 간의 이 교류와 또 언어를 또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는 수행 만족도를 5점 만점에 5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요. 미래 직업 전망 어떤가요? 예, 미래의 직업 전망 뭐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서도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단 대신에 너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한류 열풍에 편승해서 이 내실을 갖추지 못한 어떤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좀 사심을 넣어서 우리나라 어떤 한국과 한국어가 많이 네. 좀 발전하고 널리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5점 만점에 저는 5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사심이 받았는데요. 들어갑니다. 애국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요. 한국어 교원은요.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종 직업 평가 점수 25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한국어 교원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핵심 키워드가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여성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형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직업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들 항상 탑3 안에 들어갔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 네. 또 흔히 말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했다. 그럼 그게 가슴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이 됐었을 때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네. 교사가 될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직업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여성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좀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끌어가면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이제 그런 친화력이 좀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수업 성과에 좀 영향력을 미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그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 직업에 좀 도전을 하면 좀 그 취득이라든가 그런 효과도 좀 높고 수업에 대한 성과도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제가 꼽은 추천 키워드는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네. 사실 이제 해피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성분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정가요? 네? 네? 엔진가요? 농담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선망의 대상, 약간 네. 동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 약간은 후진국이라고 평가되면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대상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해피 바이러스를 어떤 전파할 수 있는 저희 MC님 같은 그런 분에게 저는 괜히 했네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MC님에게도 추천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국어 교원,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여성, 그리고 친화력이 있는 여성, 해피바이러스를 가진 여성, 이런 여성들에게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를 선정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장 기자님,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꼽은 좋은 뉴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뉴스거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이 앞서는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앞서가는 국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한 변화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 1, 2위로 항상 꼽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네.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 스마트 네이션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실생활과 개별 산업에 접목해서 공공과 민간 혁신을 동시에 꾀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정부에서 그 뒤로 대대적인 어떤 지원과 어떤 이 투자 유치를 했고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제조업 혁신 어떤 발표한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경우에는 2,40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이 전문가, 관리자, 엔지니어, 기술자 등 모든 단계의 연봉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이제 기존 일자리 파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도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미리 좀 대비하고 미래 직업에 대해서 관측해 보는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뉴스?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좀 가슴이 뛰는 이런 뉴스였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구나. 그 시간 텀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구나.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이러한 2,000 몇 개의 직업이 생기고 연봉이 50개를 뛰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없이는 이 직업군에 못 들어간다는 게 네.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네. 따라서 뭐 전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직업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서비스나 제조업 쪽에 있었던 중장년층이 이제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죠. 상황인데 어쨌든 좀 이게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어쨌든 미래 일자리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면 내가 기존에 했던 일과 IT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접점을 좀 찾아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드론 교육 지도사도 했지만 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가장 또 흥미라든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보면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그 위기가라고 생각하는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또 도전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마음의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네,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나쁜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나쁜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학부모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어떤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학부모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종의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11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이제 학종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이 학종 심사에서 학부모 직업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평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이 61개 대학의 서류와 면접 전형 주요 평가 항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서울대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 수 있게끔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네. 조사가 됐고요. 이 고등학교
고등학교들이 이제 외고와 특목고, 이제 자사고 이런 어떤 위주의 서열화된 현실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고교를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또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출신고는 물론이고 자기소개서에 이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해서 어떤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는 2018년도에는 서울대는 신입생의 79.1%의 비율을 이제 학종으로 뽑는다라고 밝혀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정말 하루하루를 이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거를 지켜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상 대학 입학에 부모의 직업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참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보면 직업 위세와 신분에 따라서 뭐 판단하는 이런 이제 행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경제적인 이제 안정, 또 운영 이런 측면에서의 또 부모님에 대한 이런 직업도 또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모 세대가 힘들게 해서 자식을 공부시켰던 이런 부모님도 계시는데 부모님 직업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러한 또 박탈감이 굉장히 또 크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 서류 전형 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화를 이제 전산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이 방법도 이제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 되면 실제로 그에 대한 면접 때 뭐 서류 전형 때 나왔던 이 용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면접 때 음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면접용 영상을 촬영을 해서 실제로 그에 대해서 용어를 검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하면 나름대로 조금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그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선택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평가의 대상으로 놓는다는 거는 아예 이제 근절을 하는 게 저는 그렇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나이가 나올 수 있는데 집에 뭐 있나 이런 조사한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있거든요. 언제죠 그게? 그러니까 뭘 조사하는 오래됐네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외모에 대한 그 신장 크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몸무게 이런 것들도 좀 없애는 추세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예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이 되게끔 돼 있고 오픈이 되어 있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면접을 하는 그런 기업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 사람이 하다 보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제 사전에 없애는 부분으로 가는 게 그렇죠.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하고. 그래서 봤을 때는 아예 그런 부분을 칼을 없애버리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기업에서도 이런 걸 네. 없애는데 어떻게 학교 이런 데서는 이걸 그러니까요. 계속 하지만 네. 미성년자이기 그 때문에 학생이 중요한 건데. 근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리고 교수님 말했던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잣대가 됐으면 절대 안 되죠. 이거 이제 취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내신이나 수능 성적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의 학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잠재력,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학종을 좀 높게 한다라는 어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방안이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업 관련 재밌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관련 재밌는 뉴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제 배우 이세창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발표하면서 그 아내 직업에 좀 화제가 된 기사입니다. 네. 이제 아내 정하나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아내의 직업이 에어리얼리스트 이런 직업이거든요. 네.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폭이 됐던 어떤 그런 기사입니다. 이 에어리얼리스트는 공중고개사, 줄타기 명인이라는 뜻으로 이 공중에서 펼치는 예술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아크로바틱 체조라고도 하고 그리고 서커스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떤 다양한 어떤 생소한 직업이 소개되는 어떤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 듣고 어떠셨어요? 어찌 보면 이제 에어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이 직업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플라잉 요가라든지 이제 공중 고개
네. 이러한 이제 기존에 있던 직업명들이 또 직업들 간의 이름이 결합이 된다든지 융합이 된다든지 네이밍이 이제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꽃꽂이 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제 플로리스트가 된 것처럼 네. 같은 이제 직군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름이 변경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분들을 새로운 직업들을 잡 크리에이트를 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간다면 아주 재미난 이러한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언론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워터 소믈리에라고 아.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물을 몰랐는데 예, 그 TV에서 워터 소믈리에가 나오면서 또 그게 또 반영이 되기도 했고 정리 컨설턴트도 어떻게 보면 그 아침에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나와서 살림의 지혜라든가 공유를 하다가 이제 정리 컨설턴트 직업도 좀 많이 어필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에 이제 그 도전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도전 직업들도 좀 이런 언론을 좀 활용을 해서 맞물려서 가면 훨씬 더 좀 그 중장년이나 경력단들 여성이나 또 일반 여성들이 취업이나 직업을 준비하는 데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잘 네. 그 대중화되지 않은 직업들을 그렇게 좀 알리는 방법들도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미디어에서 다룰 때 그 미디어에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굉장히 그 직업이 인기가 있어지거나 아니면 뭐 네이밍 작업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미디어의 역할이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뭐 긍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은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